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물가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생 물가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이렇게 물가나 환율 문제가 국민에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100% 입법의 불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당 지지하는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루어 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입법의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과 여당은 직시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펜스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 면전에서 손여모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됐을 당시 저는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군사적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쿠팡 사태나 유한 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 라는 이재명식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식 말 바꾸기가 외교에서는 절대 통할 수 없습니다.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침묵하고 이재명 정권에 충성 맹세를 했는지 승진 포상을 받은 김태훈 합수본의 편파 수사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명색이 통일교 신천지 합수본인데 통일교는 그저 장식용에 불과하고 신천지를 이용해서 국민의힘 망신 주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간판에서 통일교를 지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 키맨인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재수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기조차 특정을 하지 못했고 특정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없습니다. 어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전재수 의원에게 당초 4천만 원과 불가리, 까르띠에 시계 2점을 줬다는 윤영호의 진술도 사실로 보고 특검이든 합수본이든 당장 강제 수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은 1심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똑같이 수사받았어야 할 전재수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서 4개월씩이나 깔아뭉개다가 또다시 합수본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이 없어서 도리어 지금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중기 김태훈 합작쇼에 이 땅에 공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천 뇌물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인성 부장판사는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외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골적인 편파 수사를 한 민중기 특검도 특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쌍특검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세 협상 관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 의약품 관세 25% 재인상은 우리 자동차 부품업계와 중소제약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외교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경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미국이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사안이 엄중함이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벤스 미 부통령을 직접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뒤통수를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는 방미길에서 핫라인 운운하면서 자화자찬식 외교 성과 홍보에 몰두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일국의 총리로서 현실 인식도 책임 의식도 모두 결여되고 그저 껍데기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입니다. 정부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만 해놓고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 그 누구도 야당에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검찰 해체법안, 언론 입털막법, 그리고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법들은 막무가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집권 여당이 정작 국익이 걸린 현안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런 뜻에서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입법 속도가 늦다며 국회 탓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를 일삼아 온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파괴와 내란몰이 악법에 쏟아부은 그 에너지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국익과 민생 경제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미 간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국회의 비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좀 솔직해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7개월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관세 협상 어떤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더구나 미국의 요구에 다 응했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라면서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국회가 국회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방문했던 김민석 총리가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우리는 하고 싶은데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라고 변명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국회 탓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국회 때문에
한미 협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 탓이 아니라 이건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 탓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달에 이건 분명히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 40조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 동의 필요 없다라고 뭉갠 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래놓고 민주당 뭐 했습니까? 대미투자촉진법 발의했죠. 그 발의한 법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 진지하게 협상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비준 동의도 하지 않고 투자촉진법 협상도 하지 않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국회 탓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요구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는 협상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조목조목 국회에 가져와서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그 심사 내용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뭘 하고 싶은 것인지 저희 야당에도 알리고 국민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국회 탓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논리는 호텔 경제학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부자 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게 더 잘못되면 미국 탓하겠죠. 트럼프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변명하겠죠. 그것도 잘 안 되면 반미 감정 조장하겠죠. 그거 가지고 지방선거 치르실 생각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중요한 5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뭘 주고 뭘 얻었는지 단 한 번도 저희 야당에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국회 상임위에서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단 한 번도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와서 국회 탓이라고요. 제발 거짓말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솔직하게 이 대미 협상 우리가 뭘 주고 뭘 받아왔는지 앞으로도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회 비준 동의의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논의를 담은 포트폴리오 재검토 과정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위는 회의, 이듬해인 회의록을 공개해 왔습니다. 국민노후자금 1,500조를 운영하는 공적기금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투명성 없이 국민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사실은 타당성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정, 투명한 행정에 정성을 더하겠다.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의 말입니다. 투명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투명행정 철학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국내외 시장 전망과 환율, 물가, 인구 구조 변화, 세대 간 형평성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연기금 투자에 정치적 선택이 앞섰던 것은 아닌지, 특히 연기금을 환율 안정이나 증시 부양 같은 단기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기적인 고려 없이 마구 써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국민의 미래가 걸린 자금인 국민연금 1,500조 운용에 대해 책임 있는 운영과 책임 있는 투명한 공개를 촉구합니다. 자길 김건희 여사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백억의 혈세로 진행되었던 길고 길었던 특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물고 뜯었던 주가 조작과 면태군 사건 모두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민주당이 권력 찬탈을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선전선동을 일삼는지
확인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검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인 통일교 가방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만약 사실로 결정된다면 비판이나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 법은 여야, 사람, 권력, 유무에 따라 적용되어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처였던 김정숙 씨의 178벌의 옷과 200개가 넘는 액세서리 대체 얼마입니까? 의상 구매비 내역과 영수증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야 구분 없는 공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선동하고 여야에 따라 따로따로 적용되는 법 집행과 수사, 자신들 죄를 가리기 급급하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하나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출근길에 기자님들로부터 10여 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의결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관심이 한동훈 한 명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조차도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말만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사건입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님들?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제 판단에는 윤리위 의결조차도 없이 제명됐을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있는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장동혁 대표께서 당시에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결정이 잘못 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에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 가족도 많은데요. 제 가족 다 동원해서 장동혁 대표 음해하고 송원석 원내대표 음해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음해하고 107명의 국회의원 음해에도 놔두시겠습니까?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처벌의 경위가 달라지고 처벌의 방식이 달라진다면 공당 맞습니까? 기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사건에 초점 맞춰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반도체 AI 첨단산업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호국신기 반도체, 대한민국 두 호국신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일 낭보를 정하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정부가 진보 진영의 오랜 믿음이었던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버리고 2025년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상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산업 수요와 현실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반지성, 반이성의 원전 정책을 탈이념, 탈진영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더 늦은 것보다는 나은 결정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경선 후보로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여러 차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에너지 정책을 우려하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의 AI 3대 강국 비전이나 GPU 5만 장 확보 공약도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진 탈원전 정책 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앞뒤가 안 맞다. 시대착오적 아집부터 버려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계획대로 원전 2기를 추진하겠다라는 이번 발표는 결과적으로 저를 포함한 수많은 첨단산업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우려와 제안을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몇몇 친여 언론은 대선 때 저의 이런 주장을 이재명 공약을 근거 없이 조롱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토론 소재를 비생산적 정쟁의 가십으로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로 인한 원전 건설 중단과 백지화, 조기 폐쇄 조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최소 10년 후퇴시켰습니다. 에너지는 첨단 산업이 미래로 달리는 고속도로입니다. AI와 반도체, GPU와 데이터 센터 모두 아시다시피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하는 첨단 산업 국가 AI 3대 강국을 이루려면 최소 원전 4기가 필요하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더 넓게 닦아 놓을수록 우리 첨단 산업은 더 빠르게 미래로 내달릴 수 있습니다. 아리백이나 탄소 중립도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아리백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원전은 오늘날 가장 큰 규모의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입니다. 우리의 산업 경쟁국이 멈춘 원전도 재가동하는 이유입니다.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휴머노이드 도입도 이념이나 관념, 친노동이나 반사용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효율과 합리, 공생과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원전이냐 안전이냐, 노동시간 단축이냐 확대냐, 로봇이냐 인간이냐, 이런 이념적 소모적인 접근으로 갈등을 키우고 대응 속도를 늦추면 그 사이 우리를 앞지른 경쟁국의 뒤통수만 쳐다보게 될 겁니다. 산업과 기술은 정치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AI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폭증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 출범 초까지 원전에 반대할 여유이자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이끌고 세계를 마주하고 현실을 겪어보니 이제는 정신 번쩍 들어서 이념을 고집할 사치도 부릴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를 자기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몇몇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념만큼이나 산업을 망치는 것이 정치 논리입니다. 배가 산으로 가면 배 탄 사람만 피해를 보지만 첨단 산업이 길을 잃으면 온 국민, 다음 세대까지 피해를 봅니다. 산업의 산자, 기술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 입 닥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를 거론했습니다. 당류가 포함된 식품에 세금 또는 부가금을 징수함으로써 설탕 소비를 줄이고 당류 소비로 인한 비만, 당뇨병 등 건강 유해 요인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서방 각국에서 설탕 부담금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설탕세를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입법화되지도 않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크게 거론이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비만 환자가 설탕 소비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소금 섭취에 기인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식생활 환경이 좀 다릅니다. 아시아에서도 설탕 소비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설탕 부담금을 부과한 나라는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이 설탕의 소비보다는 오히려 소금의 섭취가 늘 문제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설탕세를 거론하면서 지역 의료 사업에 쓰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을 극도로 왜곡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결국은 소비 구조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서 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서 대통령 한마디는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찬양을 하는 보고서를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여나 내용도 뻔히 알면서 또다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설탕세를 도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도리어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이런 설탕세는 즉각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오늘은 당내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정말 생각이 다른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대화하고 또 소통하고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가는지 그렇게 노력하는지가 정말 좋은 정치를 저는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검에서 별건 수사로 이렇게 기소한 부분을 제외하면 기존에 문제되던 부분, 민주당이 많이 문제 제기한 그런 부분들 대부분 무죄가 나왔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속 기소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향후에 아마 모두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정말 국민적 우려가 높을 때, 국민적 관심이 높을 때 중립적인 제3자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무고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주장이 과연 틀린 것이었습니까? 저는 반대의 입장도 이해갑니다. 우리가 정말 무고함을 특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걸 계엄이나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해결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며칠 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실상 제명 결정이 있었습니다. 당내에서 온갖 막말을 일삼고 있는 수많은 당직자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김종혁만 제명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정한 문제에 대해서 별도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갈등 해결을 위해서 최고위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김종혁 전 최고 불러서 한번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어떤 점에 대해서 불만인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는 우리 당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자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포용력도 없습니까? 우리 최고위는 그 정도의 포용력도 없습니까? 오늘 우리 당은 중요한 결정을 또 한 번 앞두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입니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라고 할 건 별거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 탄핵을 반대한 분들도 많았고 저는 그런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국민들 시야에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 당이 오늘 정말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얘기가 오늘은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우리 말씀을 주셨으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고슴도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고슴도치의 특이함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 고슴도치는 날카로운 가시로 계속 가족들을 찔렀고 안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아프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더 힘들고 지쳐갔으며 가정의 평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슬펐던 것은 그 고슴도치가 누가 자기 자신의 가족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한때
자산 규모 2위로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대우그룹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영을 슬로건으로 우리들의 자부심을 세워주었던 기업입니다. 그 대우가 1999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원인은 부채 때문이었습니다. 악성 부채가 대우그룹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본과 부채를 합한 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도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당은 자본은 줄어들고 이런저런 부채만 급격히 늘어나 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악성 부채 정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듯이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파산 90일을 앞둔 애플이 결단한 것은 과감한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제품 라인 70%를 정리하고 디자인과 철학을 기술에 담자는 Think Different를 새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iMac, 아이팟, 아이폰이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서 파산 직전이었던 애플은 세계 인류 기업으로 다시 회생하였습니다. 애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과감한 구조 조정이 회생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 없는 변화는 죽은 변화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100만 당원의 단합된 힘으로 그 든든한 힘을 핵심 자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